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려시대 문학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조선시대 문학에 들어갈 차례예요. 자, 근데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미리 알아보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모두 합시다. 자,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국문문학을 꽃피우게 했고 이로써 우리 문학은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으로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 가장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다? 한글 창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나타난 효과가 바로 뭐다? 우리나라의 국문문학이 이로 인해서 꽃이 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문학은 조선시대는 바로 뭐다? 한문문학하고 국문문학으로 나누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문문학은 바로 조선시대 문학 첫 번째, 국문문학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학을 나누는 우리나라, 그쵸? 우리나라 문학을 분류하는 것들. 그의 분류를 조금 알 필요는 있어요. 자, 우리나라 문학은 크게, 그쵸?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비문학은 말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을 우리는 구비문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록문학은 한자든 뭐 한글이든 여러 가지 문자를 이용해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문학을 우리는 기록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비문학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설화, 즉 신화, 전설, 민담 이런 것들이 설화, 구비문학에 해당하고 그 외에 이제 수수께끼, 그 다음에 탈놀이, 무당이 그 굿할 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 파묘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거기도 보면 막 굿할 때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도 사실 구비문학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기록문학은 다시 바로 뭐다?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문문학 같은 경우는 한문을 이용해서 쓴 문학을 한문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한문문학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전제가 중국식 한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문문학에 해당하는 건 대표적으로 한시 같은 장르가 있고 그 다음에 한문 소설, 한문 수필 이런 것들이 한문문학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국문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식의 문자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방금 얘기했듯이 한글을 이용해서 창작된 걸 국문문학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쌤님이 얘기했었죠. 그렇죠? 바로 향가 같은 경우도 비록 한문을 빌려오긴 했지만 쓰는 방식 자체가 한문에 쓰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국문문학으로 분류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시조, 가사, 악장, 그 다음에 국문, 소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문문학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승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넘어가면 도움이 되겠죠. 수수께끼 뒤에 두 개 뭐예요? 탈놀이, 무가. 탈놀이요? 탈놀이 가면 쓰고 노는 거. 봉산 탈춤 같은 거죠, 그렇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서정문학으로는 자, 서정문학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시문학 같은 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정문학으로는 바로 뭐다? 시조와 가사가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서정문학이라는 거죠. 자, 고려 말부터 이어져 온 시조는 간결하고 절제된 형식으로 사대부 문학의 주요한 갈래로 자리를 잡았고
이후 서민층까지 널리 즐기는 문학 형식이 되었다. 가사는 행수에 제한이 없어 복잡한 내용과 주제를 담아내기에는 시조보다 융통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은 바로 뭐다? 가사의 장점이 되더라. 가사의 장점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 시조와 가사에 대한 갈래적인 특징은 어차피 선생님이 본문 수업할 때 다 지금 필기를 해줄 거니까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조선 초기의 가사는 주로 군신 간의 충의를 읊거나 안빈락도를 노래한 데 비해서, 즉 바로 유교적인 이념이나 도교적 자연 친화 사상을 노래하는 데 비해서 후기 가사는 체험과 견문, 유배의 심정, 삶의 궁핍감 등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주제로 변화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서사문학에서는, 그렇죠? 자, 소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갈래가 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등장한 게 거의 고려 말부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뭐 폐관문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존재를 했었고, 폐관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폐관이 관직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폐관이라고 하는 게 하는 역할이 바로 뭐였냐면 각 지방에 이제 그 뭡니까 나라에서 파견을 합니다. 관리를. 그리고 이 폐관들이 정기적으로 왕한테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솔직하게 이때 당시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 하고 전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기까지는 기본 3, 4개월이 기본이었습니다. 알겠죠? 길면은 뭐 6개월에 걸쳐가지고 그 답을 받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아까 얘기했듯이 정기적으로 보고를 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게 정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3개월, 4개월, 6개월이라고 한다면 웬만한 일들은 다 해결이 끝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폐관들이 머리를 굴려서 무슨 짓을 하냐면 없던 일을 꾸며서 쓰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소설의 원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폐관문학, 전기문학, 가전 등 다양한 모색을 하던 기존의 산문문학은 김시습의 금오신화, 자, 요런 거는 꼭 알아둬야 되죠. 김시습의 금오신화. 요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입니다. 최초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알겠죠? 얘는 한문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이르러 소설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이후 허균의 홍길동전, 그렇죠? 자, 이거는 허균의 홍길동전은 조선 후기에 지어지는 작품이고, 자,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소설입니다.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작품이라는 거죠. 이런 최초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을 필두로 국문 소설의 창작이 활발해지면서 소설의 주제 영역은 크게 넓어졌다. 영웅적 인물의 활약을 드러낸 군담 소설과, 그래서 소설의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면은, 자, 영웅적 인물의 활약을 그려내는 것을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정확한 설명은 아니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군담 소설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전쟁을 하는 전쟁 이야기를 다룬 소설을 우리는 군담 소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고전 소설의 유형을 분류를 해보면, 자, 첫 번째가 바로 영웅 소설. 영웅 소설은 바로 뭐다? 영웅의 탄생과 업적을 그린 소설을 우리는 영웅 소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군담 소설.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전쟁 이야기를
다룬 소설을 군담 소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웅 소설은 군담 소설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영웅이 활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전쟁이 있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웅 소설이자 군담 소설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영웅적 인물의 활약을 그려낸 게 군담 소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섞어서 설명을 한 건데 정확하게는 영웅 소설은 전부 다 군담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정 소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가족이나 혹은 가문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게 가정 소설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가정 소설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당시 사회를 대변하는 그러한 그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한 가정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뭐다? 그때 당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압축해서 한 가족의 이야기처럼 그려낸 게 바로 가정소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갈등과 해결을 다룬 게 바로 가정소설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영정소설. 영정소설은 쉽게 말하면 로맨스 이야기죠.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소설을 우리는 영정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성소설. 여성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여성이 중심 인물로 그려지는 소설을 여성소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또 여성소설 중에 영웅소설들도 존재를 하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박시정 같은 작품들. 여성이지만 영웅으로 나오고 거기서 그 여성 영웅이 활약할 때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에서 활약을 하니까 여성소설이자 영웅소설이자 군담소설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많이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종류를 나눌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실 몇 가지 종류가 더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 정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내용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국문소설은 사대부가의 여성과 평민들까지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설의 독자층이 다양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절 바로 국문소설이 이러한 의의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작품 이생규장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이제 시험 범위니까 내용을 정리를 하고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일단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요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 작품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그렇죠? 금오신화에 수록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요거는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생규장전 하면 금오신화의 여러 작품이 있는데 그중 하나고, 그러면 이 이생규장전이 가지는 문학사적 의의는 뭐냐?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문으로 쓰여진 최초의 소설은 한문으로 쓰여졌죠. 그래서 한문 소설이고, 그 다음에 전기 소설, 말 그대로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격은 전기적, 그렇죠? 여기서 전기적은 영웅의 일대기를 그리는, 그렇죠? 전기문 할 때 그 전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일렉트로닉은 더욱더 아니겠죠? 그렇죠? 바로 이거는 전기적이라고 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외에 낭만적, 두 사람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비극적. 자,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어떻게 보면 이 작가의 삶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좀 많이 달라요. 알겠죠? 일반적인 고전 소설은 대부분 행복한 결말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시점은 고전 작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자, 배경은 바로 고려 공민왕 때. 이거 장소는 개성, 고려의 수도죠. 개성입니다. 자, 제재는 바로 이 서생과, 이게 이제 이생이죠. 서생과 그 다음 최여인의 사랑이 중심 소재고, 자,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입니다.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그렇죠? 자, 현실의 제도, 그다음에 전쟁, 다음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나는 작품이고, 두 번째는 자, 전기적 특성이 드러나죠. 비현실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어떤 죽은 여인과의 재회, 그리고 사랑을 담고 있죠. 자, 세 번째는 바로 뭐다? 자, 시를 중간중간에 삽입해놔요. 특히나 이생규장전 같은 경우는 앞부분 같은 경우는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알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 적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은이도 다 적었어? 아직 안 적었어? 오늘 적읍시다. 천천히 적을게요. 아마 이생규장전 하면은 시간이 다 될 것 같기는 해요. 느낌은. 물 마시고 조금만, 이거 이생규장전 하면 아마 시간이 다 될 것 같긴 한데 급해? 급하진 않아? 그럼 요거 하고 쉬는 시간에 마시자. 알겠죠? 가능하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송도의 국학에 다니는 이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여인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이 송도라고 하는 공간, 개성에 있는 공간이고, 이것이 바로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서생이 지금 최여인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바로 뭐다? 이서생이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여인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작품의 제목이 이생규장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규자가 바로 엿보다 할 때 그 규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장은
담장할 때 그 장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장을 엿보다라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뭐다? 이생규장전 제목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를 읽는 최여인을 보게 된다.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장 너머로 보내고 이후 최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최여인은 상식기 때 그만 병이 나고 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서생의 아버지는 어때? 자, 이서생을 시골로 보내버리고 그로 인해서 최여인이 병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서생과 최여인의 첫 번째 시련이자 이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도 하나 적어놓읍시다. 이게 제목의 의미인데 이것이 바로 뭐다? 이서생과 최여인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나중에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건데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소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합시다. 그래서 이를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는 이서생과 최여인을 혼인시키려 하지만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한다. 그러나 최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서생과 최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서생과 최여인은 혼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무엇이다? 두 번째 만남에 해당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서생만 살아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자, 지금 두 사람이 결국은 다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바로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두 사람이 다시 이별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꺽쇠로 표시를 하고 자, 이것이 바로 이서생과 최여인의 두 번째 시련이자 이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신축년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홍건적의 난은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본 기억이 있죠? 그치? 그렇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홍건적의 난 하면은 뭔가 한 번쯤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즉 이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더라는 거죠. 이러한 점은 뭡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박시전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이생과 최여인은 바로 뭡니까? 두 번의 만남과 두 번의 이별을 하게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한편 이 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도적의 무리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홍건적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홍건적이 바로 뭐다? 두 번째
이별의 원인이자 바로 최여인의 죽음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최여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그래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 집에 가보니까 굉장히 집이 폐허가 돼서 굉장히 쓸쓸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폐허가 된 최여인의 집을 묘사를 하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이 서생의 슬프고 참담한 심정을 환기 떠오르게 느끼게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전쟁의 참혹함을 부각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참 슬프구나, 참혹하구나 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에 즐겁던 일을 생각하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이 전부 다 바로 뭐다? 한바탕의 꿈과 같더라. 자, 이거를 한자성어로 얘기를 하면은 일장 춘몽, 그쵸?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하고 일종의 바로 허무함, 무상감 이런 걸 느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밤이 되니까 뭡니까? 달빛이 복도를 쫙 비치면서 뭔가 아름답고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자,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를 위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귀신이 나타날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밤에 귀신 보면 도망가겠지만, 그렇죠? 귀신이 나타날 거니까 일부러 이렇게 뭔가 신비로운 듯한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를 해줬다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자, 요것과 관련된 건 여기로 좀 빼서 선생님이 필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뭐다? 최여인의 환신이 나타난 부분이다. 죽은 최여인의 영혼이 나타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내는 의미는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비현실적, 전기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지만 이거는 바로 뭐다? 비록 죽은 여인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 서생과
최여인의 세 번째 만남을 나타내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 적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혹시 중간에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들 합시다. 알겠죠? 수미도 다 적었습니까? 네. 아하.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선생은 그녀가 그렇죠?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후부터는 마치 최여인이 죽은 것을 모르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줄 때문에 낚시성 이제 선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이 서생은 최여인이 죽은 줄 모르고 그녀가 다시 나타나서 반가워하고 있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된다는 거 알겠죠? 왜? 여기서 이미 알고 있다고 지금 내용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는 함정 선지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 유치 짬뽕의 그런 문제로서 등장을 많이 해요. 알겠죠? 별거 아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죽은 최여인이 영혼이 돼서 이제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 사건에 관련돼서도 한 가지 우리가 필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최여인의 환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로는 자, 바로 이 서생과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소설적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렇죠?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거를 통해서 바로 뭐다?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홍건적인 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그런 재난이 이렇게 개인들에게도 이렇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개인들은 그걸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저항의 의지를 담고자 일부러 최여인은 죽었지만 다시 환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존하였소? 여인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본디 양가의 교수로,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서와, 즉 시와 글씨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겠습니까? 라는 거죠. 즉 여인으로서 집안의 일만 열심히 해왔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낭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 안을 엿보자, 그렇죠? 엿보게 되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자, 여기서 보면 낭군께서 바로 뭡니까?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 안을 엿보게 되자라는 거. 이게 바로 아까, 그렇죠? 두 사람의 첫 만남의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제목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이라고 하는 건 바로 부부의 맹세를 했다는 거죠.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여기에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계속 봅시다. 그래서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에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된 모습, 두 번째 만남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 하려 했는데, 그죠? 장차 100년을 함께 하려 했다라고 하는 거는 한자성어로 한 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100년 해로라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 100년 해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0년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을 알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횡액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앞에서 제시되었던 홍건적의 난이라는 거죠. 자, 끝내 이리 승냥이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조를 지키려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즉 운명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낭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짝 잃은 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생과 헤어진 최여인의 처지를 비유한 표현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짝 잃은 새다. A는 B다의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은유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말했던 것입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홍백의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므로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있을 뿐입니다. 라는 거죠. 그쵸? 즉 바로 뭐다? 지금 이 최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뭡니까?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봅시다. 보면은 자,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그쵸? 바로 자신의 목숨보다 그쵸? 남편에 대한 의리, 지조, 정절을 중시하는 모습이고 이런 면에서는 바로 유교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런 한스러움이 바로 뭐다?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거를 한자성으로 하면 갑골통한. 그쵸? 바로 한스러움이 바로 뭐다? 뼈에 맺혀 있다. 뼈까지 사무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즉 옛날에 우리가 즐겁게 살았던 것이 오히려 지금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자성어로 하면 흥진비례. 흥 즐거움이죠. 그렇죠? 즐거움이 진 다하면 비 슬픔이 레 온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있다 이런 거죠.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고진감래. 그렇죠? 바로 뭐다? 고통이 끝나면은 달콤한 것이 온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반대의 의미죠. 자, 계속 봅시다.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환신이라고 하는 거, 저 바로 영혼을 나타내고 이것은 전기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환신이 이승에 돌아왔습니다. 남궁과 저와는 3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남궁께서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자, 여기서 말하는 3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생, 현생, 내생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불교의 윤회 사상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세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남궁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에서 남자의 이제 허락을 구한다는 거죠. 자, 이 서생이 기쁘고 또 고마워서 자,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요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에 미치자 여인은 말하였다. 조금 더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자,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에 있어?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라고 해서 죽은 영혼과 사랑을 나누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튿날 여인은 이서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골을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간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그들은부터 예절을 다 마쳤다.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뭐다? 유교적 효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부모님이 죽어서도 이렇게 극진히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효 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가면은 후회합니다. 정말로.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 후 이 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란 같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 서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기륭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그쵸? 바로 그 어떤 일에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걸 한자성어로 두문 불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한자성어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보통 그 단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았으며 늘 아내와 함께 식구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 서생에게 말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갑자기 확 지나간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자,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렇죠? 이생 규장전의 이야기 구조를 알아야 되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자, 만남은 그렇죠? 자, 이생이 담장 너머로 최여인을 엿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이별은 바로 뭐다? 이 사실을 알고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시골로 보내면서 두 사람이 이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만남은 결국 최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혼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별은 바로 뭐다? 아까 내용이 나왔었죠. 바로 홍건적의 난으로 최여인이 죽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는 여기다 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밑에다 이어서 쓰도록 하세요. 자, 바로 세 번째가 마지막이죠. 세 번째 만남은 바로 뭐다? 죽은 최여인이 혼백으로 환신을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별은 바로 뭐다? 최여인이 천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저승으로 가게 되면서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로 인해서 이생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이생규장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남과 이별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를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잘 보여요? 어느 게 잘 안 보여요? 세 번째 1번 만남. 죽은 최여인이 혼백으로 환신. 죽은 최여인이 혼백으로 환신. 혼백이 영혼. 그렇죠? 그 다음 2번 이별이 뭡니까? 이별 땡땡. 최여인이 천상으로 돌아감. 혹은 뭐 저승으로 돌아감 해도 같은 말이긴 해요. 알겠죠? 천상으로 돌아감. 적었습니까? 첫 번째에서 이별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시골로 보냄. 좀 더 크게 써야겠구나. 오케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를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다 적었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외워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 관련된 문제는 100% 나온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이생규장전이 시험 범위에 등장한다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세 번이나 기약을 맺었다는 게 바로 세 번의 만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라는 거죠. 자, 바로 즐거운 미래는 반드시 나쁜 것이 끼어든다 라고 하는 걸 한자성어로 하면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두 사람이 이제 이별할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학원은 마침내 목매어 울었다. 이 선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는 저승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세 번째 시련이자 이별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느님께서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한 전생에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최여인이 환신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몸을 환생시켜 잠시 난군을 배워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거죠. 즉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바로 뭐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뚜렷하다. 즉 단절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두 사람의 사람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죠? 영혼이라서 바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보도록 합시다. 올려놓고. 자,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로춘곡에 맞추어, 이제 이건 노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악곡에 맞추어서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 서생에게 술을 권했다. 자, 여기서 이제 삽입시라고 얘기를 하죠. 작품 중간에 시가 삽입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관련 문제 100% 등장을 할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자, 여기서 이 도적대라고 하는 게 바로 누구다? 홍건적이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홍건적의 난으로 인한 이런 상황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터에 뭘 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을 잃었네라는 거죠. 그러면 원앙도 짝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 서생과 최여인의 이별을 얘기한다. 자, 그런데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그렇죠? 그래서 흩어진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최여인의 죽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피투성이 그 유고는 하소연할 것도 없네라는 거죠. 자,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자, 슬프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최여인의 심정을 직접 표출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무산선녀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옛 이야기 고사를 인용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시대 이제 초나라 회왕이 잠시 낮잠을 자다가 이제 꿈속에서 무산의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만나서 즐거움을 누렸다라고 하는 그 옛날 이야기인데, 자기는 그 무산선녀가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인간 세상에 계속 있을 수가 없다, 이 뜻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깨진 거울 갈라지니, 자, 최여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번 이별을 했는데, 그게 다시 또 한 번 더 갈라지면서 어떻게 지금 이제 저승으로 돌아가면서 이별을 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깨진 거울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듭된 이별 상황을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음만 쓰라리네. 자,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이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라고 하면서 이승과 저승 사이의 단절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이제 박목월의 하관 보면은 형님하고 부르지만 그 소리는 바람에 날려.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 단절감을 나타내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그렇죠? 이 삽입시가 하고 있는 시의 기능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정서적 기능은 어떤 것을 하느냐? 그렇죠? 자, 정서적 기능으로는 첫 번째 바로 인물의 정서, 즉 이별의 슬픔이죠.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의 심리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정서적 여운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세 번째로는 상황을 함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표현을 함으로써, 그렇죠?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작품의 서사적 기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작품 내부에서 하는 역할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자, 이전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홍건적의 난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가 헤어졌다라는 걸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 자, 앞으로의 사건 전개를 암시하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완전히 이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바로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해소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소설은 산문으로서 줄글로 쭉 이어지는데 중간에 이렇게 리듬감이 있는 운율을 집어넣음으로써 사람 독자들이 조금 덜 지루하게, 물론 여러분은 지금 지루해 죽겠지만 그죠? 덜 지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서생도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죽기를 바라는 거죠. 자,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어. 그렇죠? 무료는 공짜가 아닙니다. 매우 심심하고 지루하게 혼자 삶을 보내겠어 라는 거죠. 요즘 MG 문해력 고민을 날리는데, 그지? 자,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벌어졌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어.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어.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요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어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난번 난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홍건적의 난을 이야기하고, 자, 여기서 지금 내가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최여인의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부인은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자, 여인은 대답했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낭군님에게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자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이별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최여인이 이서생과 이별해 저승으로 가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자기 때문이 아닌 남편을 위해서라는 거죠. 자,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세요.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이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고를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그 후 이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죠.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주인공이 전부 다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도 세상을 떠났다. 비극적 결말이죠. 자,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마치 전달되는 이야기처럼 제시를 함으로써 이야기의 주제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야 될 만한 소설이 두 편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뭡니까? 참고해야 되는 내용이 소설이 두 작품이 있는데, 자, 바로 자, 죽은 여인과의 사랑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함께 비교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김시습의 똑같이 금오 신화에 실려 있는 작품인데 바로 만곡사 저포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만복사 저포기는 만복사에서 저포라고 하는 놀이를 하는 기록 이야기다라는 뜻인데 어느 날 이제 주인공이 자기가 이제 나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 좀 만나게 해주고 하면서 이제 소원을 빌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서 부처님이 나오더니 나랑 저포놀이를 해서 이기면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해서 저포놀이를 해서 이기게 됩니다. 알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그 여인과 사랑을 나누게 돼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죽은 여자라는 거. 죽은 여자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만복사 저포기와 차이점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이생은 최여인이 죽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만복사 저포기는 바로 뭐다? 여인이 죽은 사람임을 처음에는 몰랐다는 점은 두 작품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생유장자는 살아있을 때부터 맺어진 인연이 죽어서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만복사 저포기는 죽고 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여인이 죽고 나서.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점은 두 작품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만남, 이별의 반복 구조를 통해서 보는 가장 대표적인 소설은 바로 최척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생규정전은 뭡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세 번의 만남과 세 번의 이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척전의 만남의 구조는 우리나라에서 알겠습니까? 자, 아내는 일본으로 남편 최척은 중국으로 그리고 나머지 가족은 역시 조선에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순서를 바꿔야지. 남편은 중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족은 조선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역시 정유재란이라고, 그렇죠? 마찬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몇 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일본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역사적 사건이 배경이 되죠. 자, 그랬다가 이제 아내와 남편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안남, 지금의 베트남에서 재회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중국에 갔다가 다시 또 전쟁에 의해서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최척전의 구조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이생규정전의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여러분들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 여기까지 하고 30분까지 쉬는 시간 가졌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이제 봐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알겠죠? 자, 30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